영화광 김만호입니다. 보고 온 영화 다시 돌아보는 심층 리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스포일러 가득한 김만호의 시네마노픽. 오늘 다뤄볼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파반느입니다. 아직 영화를 안 보셨다고요? 그럼 어서 보고 오세요. 이번 영상 스포일러가 가득합니다.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어린 시절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일약 스타 배우가 된 아버지가 새살림을 차려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숨겨둔 아들이 되어버린 경록. 시간이 흘러 20대 중반이 된 그는 어느 여름날 간절히 바라던 현대무용의 꿈을 잠시 접어둔 채 백화점 주차요원으로 일하게 되죠. 첫 출근날 그는 염세적인 직원 요한을 만나 금세 가까워지고 우연히 들어가게 된 어두운 지하 창고에서 묘한 분위기의 미정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유독 그늘진 외모 탓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가던 미정에게 경록은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녀 역시 경록의 낯선 다정함 앞에서 조심스러운 설렘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 작은 떨림은 미정의 마음을 일렁이는 오로라처럼 조용히 흔들어 놓습니다. 2026년 2월 20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파반느는 영화 전국 노래자랑, 도리와가,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탈주, 그리고 드라마 박하경 여행기 등을 연출, 영화 아저씨 외 여러 작품에서는 배우로서도 활동해온 이종필 감독의 신작으로 소설가 박명규 작가의 로맨스 장편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원작으로 하고 있죠. 여자 주인공 김미정 역의 고화성 배우, 미정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경록 역에는 문상민 배우가 맡았고요.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박요한 역은 변요한 배우가 맡아 극의 균형을 완성하였죠. 영화 파반느의 원작이 되는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독특한 문체로 사랑받아온 박민규 작가의 2009년 장편 소설인데요. 말 못할 결핍으로 가득 찬 새 청춘 남녀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를 통해 외모 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동시에 서정적이면서도 냉소적인 문체가 공존하며 지금까지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죠. 영화 파반느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바탕에 두고 있지만 작품의 설정과 구조에서 몇 가지 차이를 보이는데요. 먼저 소설이 1985년을 배경으로 한 시대물이라면 영화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재를 배경으로 삼고 있죠. 또한 소설에서는 요한을 제외한 두 남녀 주인공의 이름이 끝내 드러나지 않지만 영화에서는 각각 경록과 미정이라는 이름이 부여됩니다. 영화의 구조 역시 소설과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소설은 현재에 나아가 화자가 되어 그녀와의 과거를 회상하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지만 영화는 경록과 미정 그리고 요한의 시점이 교차되며 전개되고 있고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이 아닌 현재를 따라가는 선형적 서사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구조와 설정뿐 아니라 이야기를 바라보는 창작자의 시선 또한 미묘하게 다른데요. 소설은 다소 냉소적이고 직설적인 문장으로 현대사회를 꼬집으며 인물의 내면을 집요하게 파고들죠. 그 과정에서 사랑의 한계를 더욱 선명하고 현실적으로 드러냅니다. 반면 영화는 경록과 미정의 감정선에 조금 더 집중하는데요. 정서적으로 부드럽고 여백이 많아 사랑의 한계보다는 그 순간의 감정을 부각시키는 쪽에 가깝죠. 하지만 영화는 시작부터 역시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당신을 위해 라는 소설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사랑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선이 두 매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화는 경록의 부모를 통해 사랑에 대한 환상을 무너뜨리며 시작합니다. 늦은 밤 식당에 들어선 한 남자, 그를 기다리던 여자는 따뜻한 음식을 내어오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듯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죠. 기타 선율이 잔잔히 깔린 가운데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요. 그렇게 사랑만으로 가정을 꾸린 두 사람,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감정은 남자가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리며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죠. 그리고 그들을 비웃듯 요한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려옵니다. 모든 사랑은 오해다. 그 사람은 남들과 다르다는 오해. 그리고 영원할 거라는 오해. 영화는 요한의 입을 빌려 그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반복해서 던지는데요. 이는 앞으로 펼쳐질 경록과 미정의 사랑 또한 아름답지만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냉소적인 표현은 역설적으로 영화가 지닌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영화는 모든 사랑이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전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조용히 증명해 보이죠. 영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공간들은 저마다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중 미정이라는 지하 창고는 미정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공간이죠. 경록은 요한이 빌려준 보드를 타고 인적이 드문 주차장의 지하로 끝없이 내려가다 불조차 켜지지 않는 어두운 공간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곳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안으로 들어서죠. 이는 곧 마주하게 될 미정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그의 태도를 암시합니다. 그가 어둠 속을 가로지를 때마다 머리 위 센서 등이 하나둘 켜지며 길을 밝혀주죠. 지하 창고의 센서 등은 미정을 향한 경록의 관심과 사랑을 시각화한 장치인데요.
어둠의 끝에 있는 그녀에게 인도하듯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빛을 비춰주죠. 이윽고 그 빛의 끝에서 경록은 까무잡잡한 피부와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어딘가 음울한 표정의 그녀, 어둡고 정돈되지 않은 마치 지하 창고와 닮아있는 미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와의 처음 만남 이후 어느 날 백화점 행사장에서 미정의 일을 돕게 된 경록은 그곳에 울려 퍼지던 피아노곡 죽은 왕녀를 위한 팝안내에 깊이 빠져있는 그녀를 보게 되는데요. 팝안내는 본래 왈츠처럼 춤을 출 때 사용하는 느리고 장중한 무곡을 뜻하죠. 1899년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 작곡한 죽은 왕녀를 위한 팝안내는 그가 루브르 미술관에서 본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작품 라스 메니나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으로 알려져 있어요. 영화 속 미정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이 팝안느와 많이 닮아있는데요.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죠. 빠르지는 않지만 장중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천천히 음미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미래를 향해 조급해하던 경록에게 하나의 방향이 되어주기도 하고 변해가는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는 경록을 넘어 영화를 바라보는 우리에게까지 잔잔한 울림을 전하게 됩니다. 행사장을 나서던 길, 미정은 경록에게 클래식 전문 라디오 채널 93.1MHz를 추천하죠. 그날 밤 불 꺼진 방에 홀로 앉은 경록은 그녀를 떠올리며 주파수를 맞춰보는데요. 이윽고 라디오에선 발테펠의 스케이터스 왈츠가 흘러나옵니다. 영화는 93.1MHz의 라디오 프로그램 명연주 클래식을 통해 총 4곡의 클래식 연주곡을 들려주는데요. 발테펠의 스케이터스 왈츠,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 슈베르트의 보리수, 쇼팽의 녹턴 21번이죠. 이 음악들은 영화 속 이야기의 기조가 바뀔 때마다 흘러나오며 기승전결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를 예고하는데요. 경쾌한 스케이터스 왈츠는 미정에게 빠르게 다가가려는 경록의 마음과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그녀의 설렘을 담고 있고, 몽환적인 아라베스크 1번은 낯설지만 설렘으로 가득했던 사랑의 시작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죠. 겨울과 함께 울려 퍼지는 보리수는 상실과 고독의 정서를 전하며 엇갈린 두 사람의 상황을 닮아있고, 마지막 쇼팽의 유작으로 알려진 녹턴 21번은 그리움과 여운을 남긴 채 두 사람에게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 4곡을 통해 설렘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상실로, 그리고 다시 그리움으로 이어지는 감정의 흐름을 그리는데요. 라디오는 단순한 배경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또 하나의 서사가 되고 있죠. 미정에 대한 경록의 마음을 눈치챈 요한은 두 사람을 이어주기 위해 그녀를 그들의 아지트 켄터키 호프로 초대합니다. 지하창고와 더불어 중요한 또 하나의 공간인 이곳은 경록과 미정, 그리고 요한이 우정과 사랑을 키워가며 청춘을 쌓아가는 공간인데요.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각자 숨겨두었던 진심을 조금씩 꺼내놓죠. 이곳에서 그들은 사랑의 설렘을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되묻기도 하며 사랑이 남긴 상처를 조용히 털어놓기도 하는데요. 켄터키 호프는 그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사랑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잠시 머물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켄터키 호프의 어항 속 유유히 헤엄치는 3마리의 물고기는 세 사람의 영원한 청춘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듯하죠. 요한의 주선으로 마침내 미정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경록. 그는 달콤한 고백 대신 꿈을 접고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의 막막한 현실을 털어놓죠. 고민에 빠진 그에게 미정은 아메리칸 원주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푸른 들판 위 말을 타고 정처 없이 달리던 원주민들은 가끔 말에서 내려 자신이 달려온 방향을 돌아보곤 한다는데요. 혹시라도 걸음이 느려 따라오지 못한 영혼이 있을까 잠시 기다려주는 배려인 셈이죠. 미정은 경록에게도 꿈이라는 말에서 잠시 내려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뒤에 남겨진 자신의 영혼이 다시 곁으로 다가올 때 그때 다시 출발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이 원주민 이야기는 영화 내내 그 주체를 바꿔가며 반복되죠. 사랑 앞에서 머뭇거리는 미정을 경록이 기다리기도 하고, 떠난 사랑을 뒤늦게 후회하는 경록을 미정이 기다리기도 하며, 상처로 주저앉은 요한을 두 사람이 함께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주체는 영화 속 인물들만이 아니라 이 영화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남들보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영화는 차분히 강조하고 있죠. 미정을 마음에 둔 경록은 어느 날 퇴근길 그녀에게 연락처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휴대전화가 없죠. 이를 알게 된 요한은 두 사람에게 자신이 쓰던 무전기 2대를 건넵니다. 영화 속 무전기는 백화점 직원들이 업무를 주고받는 소통 수단인데요. 무전을 보내는 사람은 친절이요, 받는 사람은 감동이요라는 음어를 덧붙여야 한다는 하나의 규칙이 있죠. 지하창고에서 직원들의 재고 확인 요청을 받고 물건을 찾아 올려보내는 일을 담당한 미정은 친절보다 감동이라는 말에 더 익숙합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이 없던 미정에게 무전기는 백화점 사람들과 업무를 주고받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지만 경록에게 무전기를 건네받는 순간 그녀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오로지 둘만을 위한 무전기는 더 이상 업무를 전달하는 기계가 아닌 두 사람의 세상으로 가득 찬 하나의 공간이 됩니다. 테스트를 겸해 경록이 친절로 무전을 보내자 미정은 감동으로 답하죠. 형식처럼 오가던 친절과 감동이 그들만의 세상에서 감정의 교류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새로운 무전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죠.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는 요한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 사랑에 회의적인 인물인데요. 모든 사랑은 오해다. 그는 영화 내내 사랑을 부정하지만 그 이면에는 쉽게 꺼내지 못한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죠. 백화점 회장이었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버렸고 신데렐라가 될 것이라 믿었던 어머니는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데요. 그 이후 요한에게 영원을 약속한 모든 사랑은 믿음이 아닌 환상에 불과해왔지만 경록과 미정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생각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저 지하창고에 머물러 있는 볼품없는 여직원에 불과했던 미정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된 경록을 요한은 애써 말리죠. 또 다른 오해가 또 다른 상처를 남길까봐, 과거 어머니의 비극이 미정에게서 반복될까봐 요한은 그를 말려보지만 경록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요한은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그가 모든 사랑은 오해다 라는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 깨는 일이면서 사실 누구보다 사랑을 갈망했던 그의 고백처럼 보이기도 하죠. 꿈을 찾아 백화점을 떠나는 경록에게 요한은 영화 시네마 천국의 한 구절을 건넵니다. 우리의 지난 시절을 절대로 잊지 마. 우리의 청춘은 영원하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경록과 미정 두 사람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음을 깨닫고 결국 홀로 남겨졌다는 감정 속에서 요한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데요. 어쩌면 그 순간은 모든 사랑을 오해라 단정해온 지난 믿음이 스스로를 고립시켜 왔음을, 그 사실을 뒤늦게 마주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죠. 작품 속 미정은 어린 시절부터 어둡고 그늘진 그녀의 외모를 향한 따가운 시선을 피해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인물인데요. 성인이 된 뒤에도 지하창고에서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의 불합리한 편견을 조용히 드러내죠. 그러나 자신을 발견해준 경록으로 인해 조금씩 어둠 밖으로 걸어나온 미정은 느리지만 우아하게 흐르는 파반느처럼 서두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경록에게 다가가는데요. 이는 그녀가 들려주었던 원주민의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으며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속도를 지키는 삶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경록과의 연애를 시작한 뒤 미정은 전에 없던 큰 빛을 마주하게 되고 꿈을 찾아 떠나려는 경록을 위해 파란색 스웨터를 뜨는데요. 이 스웨터는 경록을 향한 사랑이자 경록의 푸른 청춘을 응원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요한의 극단적인 선택은 두 사람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다행히 요한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일을 기점으로 미정은 경록의 변화를 감지하게 되죠. 다시 꿈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 그의 시선이 더 이상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낀 미정. 어느새 그녀에게 경록은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고 결국 미정은 어느 봄날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떠납니다. 그녀의 편지는 경록을 통해 세상의 빛을 알게 되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깨달은 이상 다시 그의 외면으로 인해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녀의 결심을 담고 있는데요. 물론 이별을 전하는 그녀의 방식이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자신만의 속도를 지키며 살아온 미정이 너무도 큰 사랑 앞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내린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죠. 경록 또한 요한과 미정처럼 저마다의 상처를 지닌 인물인데요. 자신과 어머니를 두고 집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의 내면에 지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남아있지만 그런 그에게 요한과 미정은 삶의 방향을 일러주는 멘토가 되죠. 어둠 속에서 미정을 발견한 경록은 다른 이들과 달리 그녀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데요. 이는 사랑을 외면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묘한 대조를 이루죠. 미정과 연애를 시작한 뒤 경록은 그녀의 응원 속에서 다시 꿈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지만 요한의 극단적 시도 이후 경록의 시선은 점점 미정보다 자신의 꿈으로 향하게 되고 이는 결국 그녀가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의 겨울, 뒤늦은 후회 속에서 경록은 미정의 행적을 알아낼 수 있었고 재회의 약속을 담은 편지와 함께 보낼 파란색 목도리를 뜨기 시작하는데요. 경록의 목도리는 미정의 파란색 스웨터와 나란히 놓이는 상징으로 미정을 향한 사랑과 미처 전하지 못한 사과, 그리고 여전히 식지 않은 경록의 마음을 상징하죠. 이윽고 크리스마스 이브, 한방눈이 쏟아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조용히 식사를 마친 뒤 경록은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미정에게 함께 춤을 출 것을 권하는데요.
이는 오로지 자신의 꿈이었었던 춤을 그녀와 함께 추며 더 이상 그녀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경록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셈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버스에 오르기 전 경록은 12월 31일 켄터키 호프 앞에서 다시 만나자 약속하며 미정에게 뜨거운 입맞춤을 남깁니다. 그러나 세차게 흩날리던 눈 아래 그가 탄 버스는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게 되고 그의 겨울 경록은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켄터키 호프 앞 말없는 눈사람으로 남게 되죠. 영화는 5년 후 소설가가 된 요한이 경록과 미정의 추억이 담긴 93.1MHz 명현주 클래식의 게스트로 출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이어 어린이집 선생님이 된 미정이 요한의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읽는 장면으로 전환되죠. 요한의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경록과 미정의 사랑을 곁에서 지켜보며 삶의 방식과 가치를 돌아보게 된 주인공 요한의 성장담인데요. 소설 속 결말은 현실과는 다르게 흘러가죠. 경록은 사고로 기억의 일부를 잃지만 끝내 미정과 재회하게 되고 두 사람은 경록의 오랜 꿈이었던 아이슬란드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수놓은 오로라 아래에서 경록은 미정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하죠. 한때 모든 사랑은 오해다라고 말하던 요한은 그들의 사랑을 지켜보며 사랑의 본질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사랑이 오해로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잠시 말에서 내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소설은 해피엔딩을 맞게 됩니다. 현실의 요한은 경록이 잠시 말에서 내렸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디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에게 빛이 돼주며 사랑의 본질을 일깨워준 저 먼 아이슬란드의 어딘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경록에게 작별 인사를 보내는 미정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파반느는 은유와 상징, 시적인 문장들이 겹겹이 쌓여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여운을 남기는데요. 빠른 전개 속에서도 충분한 여백을 두어 감정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죠. 평면적인 앵글과 절제된 배경음은 인물들의 마음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과장되지 않은 그들의 사랑은 더 먹먹하고 따뜻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들의 우정과 사랑을 따라가다 보면 영화는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건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하는가? 소설 속 요한이 깨달은 것처럼 어쩌면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시네마노픽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욱 깊이 있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광 김만호였습니다.